당신, 정말 당신 맞아요? 실례지만 저희가 만난 적 있습니까? 17년입니다. 지영이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운 시간. 그 긴 세월 끝에 찾아온 아들 결혼식 날, 그녀는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틀림없이 남편이었습니다. 17년 전 칠레 광산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아들 결혼식에 백만장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내를 향한 어떤 기억도 없었습니다. 17년간 그녀를 울게 만들었던 남편은 왜 그녀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의 잃어버린 17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지영입니다. 올해 쉰둘이에요. 오늘은 아들 연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렸죠. 따뜻한 커피를 손에 감싸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연우가 중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연우 옆에 남편 민우 씨가 서 있었죠.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17년째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늘 같은 날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민우 씨를 처음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죠. 건설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손이 크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죠. 첫 만남에서 저는 그 눈웃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민우 씨도 저를 좋아해 줬어요. 우리는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시절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성북동 작은 빌라 반지하에서 살았죠. 곰팡이가 피는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습니다. 민우 씨는 매일 새벽에 현장으로 나갔어요. 저는 도시락을 싸서 건네줬죠. 오늘도 힘내요, 당신. 민우 씨가 제 이마에 뽀뽀를 하고 나가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2년 차에 연우가 태어났어요. 민우 씨는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됐어. 지영아, 내가 아빠야.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연우가 12살 되던 해 민우 씨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날에 민우 씨는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억지로 먹였죠. 당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제야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고향 마을에 두 분을 합장으로 모셨어요. 민우 씨는 그 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우가 13살 되던 해 민우 씨에게 칠레 광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 건설사 파견 근무였어요. 1년만 다녀오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연우가 이제 중학생인데 1년이나 떨어져 있어야 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1년만 참아. 돌아오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자. 연우 학원도 보내주고.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보내줬어요. 떠나기 전날 밤 민우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재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반으로 나뉜 목걸이였죠. 두 조각을 맞추면 영원이라는 글자가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이건 우리 약속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간직해. 다시 만나면 맞춰보자. 민우 씨가 한 조각을 제 목에 걸어줬어요.
나머지 한 조각은 자기 목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꼭 쥐고 울었어요. 연우도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13살 사춘기 소년이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아빠, 꼭 돌아와. 약속해. 민우 씨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걱정 마, 아들. 아빠 금방 온다. 돌아오면 같이 야구 보러 가자.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씨가 칠레로 떠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이 왔어요. 국제 전화비가 비쌌지만 민우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죠. 연우 학교 생활 어때? 공부 열심히 해라. 연우는 전화기에 대고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민우 씨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러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 열흘, 보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매일 전화기만 바라봤죠.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칠레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가 매몰됐다고요. 구조대가 수색 중이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발견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망 확인 통보가 왔습니다.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어요. 대신 유품만 돌아왔습니다. 작업복, 안전모, 그리고 반쪽 은재 목걸이. 민우 씨가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였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은 빈관으로 치렀어요. 시신이 없으니 영정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연우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아빠 약속했잖아. 돌아온다고 했잖아 하면서 오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5살에 과부가 됐어요. 사춘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연우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연우는 아버지를 잃고 한동안 방황했어요. 성적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아빠처럼 건설 쪽으로 갈래. 아빠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룰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7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연우는 어느새 30살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건설사에 취직했어요. 아버지처럼 건설업을 택한 거였죠. 저는 연우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 씨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연우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커피가 다 식었어요.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슬슬 준비해야 했죠.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더군요. 17년 전 민우 씨가 알던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이었어요. 연우가 골라준 거였죠. 엄마,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아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한복을 다 입고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져봤어요. 17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던 반쪽 목걸이였습니다. 영혼의 반쪽. 나머지 반쪽은 돌아왔지만 민우 씨는 칠레 땅 어딘가에 묻혀 있겠죠. 민우 씨, 오늘 연우가 결혼해요. 당신 아들이 30살이 됐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연우 직장 동료들, 신부 측 하객들, 다들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원래 신랑 아버지가 앉을 자리였죠. 텅 빈 의자를 보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연우가 턱시도를 입고 버질로드 끝에 섰습니다.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민우 씨를 많이 닮았죠.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게 똑같았습니다. 신부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가 눈부셨죠. 연우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민우 씨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게, 아들의 결혼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얼른 닦았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였거든요. 주례 선생님이 혼인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연우와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저도 박수를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혼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연우가 인사하러 왔어요.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줘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민우 씨 손을 닮았더군요. 엄마가 더 고맙지. 훌륭하게 자라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우 뒤로 낯선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연우가 소개했어요. 엄마, 이분은 이강인 대표님이에요.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대형 건설사 대표님이시죠. 오늘 축하하러 와주셨어요. 이강인 대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강인입니다. 연우 씨가 정말 일을 잘해서 제가 아끼는 후배예요. 감사합니다. 아들을 예뻐해 주셔서요. 저도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옆에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민우 씨였어요. 17년 전 칠레로 떠나던 날의 민우 씨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세월이 흘렀으니 좀 더 나이가 들었죠. 하지만 분명히 민우 씨였어요. 눈, 코, 입.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 전부 똑같았습니다. 엄마. 연우가 이상한 눈치로 저를 봤어요.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만 바라봤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호세라고 합니다. 칠레에서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대표님과 사업 파트너예요. 목소리도 똑같았어요. 민우 씨 목소리. 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 17년 동안 꿈에서만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저기,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17년 전에 죽은 사람이 저기 서 있을 수 있죠? 환각인가? 아니면 너무 민우 씨를 그리워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건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강인 대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피로연 내내 저는 호세라는 남자를 훔쳐봤습니다.
멀찍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잡는 방식이었어요. 손바닥으로 숟가락을 감싸주는 특이한 방식. 민우 씨만의 습관이었죠. 현장에서 밥을 빨리 먹어야 해서 생긴 습관이라고 했었어요.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후딱 먹고 일해야 한다면서요. 숨이 막혔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눈은 더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오른손 중지, 관절 부분이 조금 변형되어 있었어요. 20년 전 작업 중에 부상을 입어서 생긴 흉터였죠. 민우 씨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 흉터.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강인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어야 했어요. 저기, 이 대표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저분, 호세 사장님이요. 혹시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강인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호세 사장님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17년 전 칠레 광산 붕괴 사고 때 구조됐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을 전부 잃으셨대요. 자기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전혀 기억 못 하시고 그래서 칠레에서 새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17년 전 광산 붕괴 사고 기억 상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민우 씨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칠레에서 17년을 산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이강인 대표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대표님, 저분이 제 남편이에요. 17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 박민우 씨예요. 저는 그 사람을 되찾아야 해요. 이강인 대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민우 씨였어요. 17년을 기다린 제 남편이었습니다. 연우의 결혼식 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남편을 되찾겠다고 17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리움을 이제 꺼내겠다고 어떻게든 민우 씨의 기억을 되살리겠다고 손에 쥔 목걸이가 따뜻해졌습니다. 영혼의 반쪽이 제 손바닥에서 빛났어요. 나머지 반쪽은 저 사람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연우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일주일 간다고 했어요. 공항까지 배웅하면서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녀와, 연우야. 신부 잘 챙기고.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호세 사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연우가 떠난 다음 날 저는 이강인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그가 받았죠. 이 대표님, 저 연우 엄마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호세 사장님 만나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인 대표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세 사장님은 지금 본인 삶에 만족하고 계세요. 칠레에서 큰 회사도 일구셨고 현지에서 존경받는 분이시거든요. 갑자기 과거 얘기를 꺼내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두려웠어요. 17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우 씨의 진짜 삶, 진짜 가족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죠. 이 대표님, 저는 17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17년을 울었습니다. 근데 살아 있었어요. 제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랜 침묵 끝에 이강인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대신 호세 사장님이 거부하시면 그때는 정말 물러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민우 씨를 만날 수 있다. 제대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가 저를 완전히 모른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틀 후 이강인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세 사장이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대요.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화장이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죠. 17년 만에 남편을 만나는 건데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호세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자신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민우 씨로만 보였어요. 30대 때 저와 손잡고 성북동 골목을 걷던 민우 씨. 연우를 데리고 야구장에 가던 민우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가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 호칭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내인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라셨죠?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호세 사장이 커피를 주문했어요. 아메리카노, 설탕 반 스푼. 민우 씨가 마시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이 사람은 민우 씨가 맞아. 사장님, 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와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호세 사장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분, 누구처럼 보이세요? 그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이건 저처럼 보이네요. 많이 닮았어요. 사장님,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박민우라는 사람이었어요. 17년 전에 칠레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호세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때 그 사고에서 구조되셨다고 들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사장님,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박민우 씨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세 사장이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호세입니다. 칠레에서 태어나서 칠레에서 자랐어요. 광산 사고 때 구조된 건 맞지만 그건 제 인생의 일부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17년간 쌓아온 삶이 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만요. 단 하루 당신의 시간을 빌려주세요. 제가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포기할게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간절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그를 바라봤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17년간 쌓인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죠. 호세 사장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거부하려는 이성과 무언가 끌리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죠.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만요.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회가 생겼다. 민우 씨에게 다가갈 기회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호세 사장을 데리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17년 전 우리가 살던 동네였어요. 택시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죠. 많이 변하지 않았더군요. 여기가 어딘가요? 호세 사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낡은 3층 빌라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이 보였죠. 여기서 우리가 살았어요. 신혼 때부터 민우 씨가 칠레 가기 전까지. 반지하 사무였죠. 곰팡이가 심해서 빨래가 안 말랐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민우 씨가 매일 저한테 뽀뽀하고 출근했거든요. 호세 사장이 반지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안에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그를 데리고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작은 국밥집이 나왔어요. 성북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1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밥 먹어요. 민우 씨가 제일 좋아하던 집이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식당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국밥 끓는 냄새, 깍두기 냄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세 사장이 맞은편에 앉았죠. 국밥 2그릇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며 호세 사장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먹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호세 사장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대기를 집어 국밥에 넣었어요. 1스푼, 2스푼, 3스푼. 정확히 3스푼이었습니다. 그 다음 깍두기 국물을 조금 떠서 넣었어요. 민우 씨가 먹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렇게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호세 사장이 멈칫했어요. 왜? 라뇨? 다대기 3스푼에 깍두기 국물이요. 원래 그렇게 드세요? 그가 자신의 국밥을 내려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몸은 기억해요. 17년 전 이 식당에서 민우 씨가 매번 이렇게 먹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성북동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 몇 개와 농구 골대가 있었죠. 연우가 중학생 때 민우 씨랑 농구하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요? 호세 사장이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농구 골대를 가리켰어요. 저기서 연우랑 민우 씨가 농구했어요. 주말마다 왔었죠. 연우가 슛을 못 넣으면 민우 씨가 들어 올려줬어요. 아빠, 나 들어 하면서 깔깔 웃었죠. 호세 사장이 농구 골대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몸을 움찔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그가 손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죠.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요? 아이 웃음소리요. 그리고 아빠, 나들어 하는 소리. 소년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중학생쯤 되는 아이였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가 중학생 때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농구할 때 민우 씨한테 아빠, 나들어 하고 소리치곤 했죠. 호세 사장이 그걸 들은 거였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떠오른 거였어요. 그 아이가 연우예요. 당신 아들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세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격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한 적도 없고, 이건 그냥 착각이에요. 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호세예요. 칠레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적 없어요. 결혼한 적도 아이 낳은 적도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죠. 이마에 땀이 맺혔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연우가 중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우 씨가 교복 입은 연우 어깨에 손을 얹고 활짝 웃고 있었죠. 이 사진 속 아이가 연우예요. 중학교 입학식 날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당신이 이 아이 아빠예요. 호세 사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왜 눈물이 나는 거지?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왜 이런 거죠? 모르는 아인데. 왜 가슴이 아픈 거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아이니까요.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호세 사장이 갑자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고함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길 바랍니다. 그가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쫓아가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혼자 남겨진 공원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농구 골대 옆 벤치에 앉아서요. 민우 씨가 기억을 되찾을 것 같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에게도 저에게도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희망과 절망이 롤러코스터처럼 오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강인 대표였어요. 어머님, 호세 사장님이 호텔로 돌아가셨대요.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갑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내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가 보인 반응들, 국밥집에서의 무의식적 행동, 공원에서 들린 환청, 사진을 보며 흘린 눈물. 분명히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곳만 더 데려가고 싶어요. 거기서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면 그때는 정말 놓아줄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어딘가에 별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민우 씨의 기억도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잠들어 있을 뿐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반쪽 목걸이, 영혼의 반쪽,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민우 씨가 칠레로 갈 때 목에 걸고 갔는데 유품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호세 사장 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목걸이는 어디로 간 걸까? 내일은 마지막 장소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민우 씨의 고향, 경기도 광주.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이 묻혀 있는 곳. 거기서도 아무것도 못 느끼면 정말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 호세 사장의 얼굴이 아니라 17년 전 칠레로 떠나던 날의 얼굴. 환하게 웃으며 금방 돌아올게 지영아 하던 그 얼굴. 금방이라더니 17년이 걸렸네요, 당신. 다음 날 아침 이강인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호세 사장님이 한국을 떠나시겠대요. 오늘 저녁 비행기로 칠레로 돌아가신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제 너무 밀어붙인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떠나시겠다면 그때는 정말 안 잡을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강인 대표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호세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자꾸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무슨 꿈이요? 잘 모르겠대요. 그냥 어떤 여자가 울고 있고 소년이 저한테 손을 내밀었대요. 깨어나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 씨가 저와 연우를 꿈꾼 거였어요. 기억은 사라졌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였죠. 이 대표님, 그 꿈이 저예요. 저와 연우예요.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또다시 침묵. 그리고 이강인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가 설득해 볼게요. 대신 짧게 하셔야 해요. 비행기 시간 전까지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시간 후 호세 사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뭘 보여주시든 저는 오늘 밤 칠레로 떠납니다. 더 이상 저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저는 호세 사장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민우 씨의 고향이었어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부모님이 묻혀 있는 곳.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죠? 호세 사장이 물었습니다. 차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거든요. 민우 씨 고향이에요. 당신이 태어난 곳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오래된 마을이었어요. 기와집과 슬레이트 지붕이 섞여 있었죠. 산 아래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민우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먼저 갈 곳이 있어요. 저는 호세 사장을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오솔길이었어요. 낙엽이 쌓여 바스락거렸죠. 10분쯤 걸었을까요? 묘지가 나왔습니다. 마을 공동묘지였어요. 여기요.
저는 한 묘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합작묘였어요. 비석에 박성호, 김순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우 씨의 부모님이었죠.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호세 사장이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민우 씨 부모님이에요. 당신의 부모님이요. 민우 씨가 칠레로 떠나기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같은 날에. 호세 사장이 아무 말 없이 묘소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호세 사장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소리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왜 눈물이 나는 거죠?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어요. 모르겠어요. 이 묘소 앞에 서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따뜻한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 씨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였어요. 머리로는 기억 못해도 영혼이 부모님을 알아보는 거였죠. 민우 씨가 부모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두 분 돌아가시고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었었죠. 제가 억지로 먹였어요. 당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면서 호세 사장이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어요. 호세 사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죠. 소리 없이 묘소를 떠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한 집 앞에 섰어요.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지붕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이 집이에요. 민우 씨가 태어난 집. 호세 사장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대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주인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마당으로 들어섰죠.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호세 사장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이상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이 집에 온 적 없는데 왜 익숙한 거죠? 저기 감나무. 저 밑에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마루. 저기 앉아서 누군가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민우 씨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준 적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 밑에서 아버지랑 장기를 뒀다고,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주시는 수박을 먹었다고. 호세 사장이 그 기억을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쪽 은재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17년 전 유품으로 돌아온 민우 씨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호세 사장이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이에요. 민우 씨가 목에 걸고 있던 거죠. 반쪽 목걸이예요. 두 조각을 맞추면 영원이라는 글자가 완성돼요. 저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나머지 반쪽이었죠. 호세 사장에게 내밀었어요. 맞춰보세요. 그가 두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맞췄어요. 딱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이 하나가 됐습니다. 영원이라는 글자가 완성됐죠. 17년 만에 호세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목걸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왜 눈물이 나는 거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17년 전에 당신이 저한테 준 거예요. 칠레 떠나기 전날 밤에. 이건 우리 약속이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간직해. 다시 만나면 맞춰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호세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저는 정말 당신 남편인 건가요? 박민우라는 사람인 건가요? 네. 당신은 박민우예요. 제 남편이에요. 연우 아빠예요. 그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17년간 갇혀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갑자기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장님,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저는 호세로 살았어요. 칠레에서 회사를 세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제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걸 다 버리라는 건가요? 모르는 사람의 남편이 되라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가 격앙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박민우가 아니에요. 아니어야 해요. 제 인생은 칠레에 있어요. 부디 저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몸을 돌렸습니다. 대문을 밀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우 씨,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낡은 한옥마당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죠. 호세 사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강인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호세 사장님이 가셨어요. 더 이상 못 잡겠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7년 만에 찾은 남편을 또 잃는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반쪽 목걸이를 쥐고 있었어요. 호세 사장이 두고 간 거였죠. 나머지 반쪽. 저는 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영원. 그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서 민우 씨, 당신은 정말 떠나는 건가요? 17년 만에 다시 잃는 건가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목걸이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17년 전 민우 씨가 목걸이를 걸어주던 밤의 꿈을. 지영아, 이건 우리 약속이야. 금방 돌아올게. 영원히 함께야. 인천공항 출국장. 저는 1등석 체크인을 마치고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산티아고행 비행기가 3시간 후였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 중 하나를 타고 칠레로 돌아가면 이 악몽 같은 며칠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지영. 그녀가 울던 모습, 목걸이를 내밀던 떨리는 손,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라고 외치던 간절한 목소리.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호세야. 칠레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난 적 없어. 하지만 자꾸 이상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국밥집에서 무의식적으로 다대기를 3스푼 넣었던 것, 공원에서 들렸던 소년 웃음소리, 묘소 앞에서 흘렸던 눈물, 낡은 한옥이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 그리고 그 목걸이, 영원이라는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보는 물건인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을 챙기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아이 손을 잡고.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뛰어오던 남자였어요. 비행기 시간에 늦었는지 허둥지둥하고 있었죠. 충격이 강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눈앞이 번쩍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펼쳐졌어요. 마치 영화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흙냄새와 피냄새가 섞여 있었죠. 굉음이 울렸어요. 천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반장님, 여기 막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6 정도? 얼굴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봤죠. 괜찮아, 상민아. 저쪽으로 나가자.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반장님? 상민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는 무너진 갱도를 기어갔어요. 돌과 철근 사이를 빠져나갔죠. 손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어디선가 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기어가다 작은 공간이 나왔어요. 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상민이가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어요. 춥습니다, 반장님.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두꺼운 작업용 점퍼였어요. 상민이에게 입혔죠. 이거 입어. 내가 더 추워 보여. 반장님은요? 나는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상민이가 점퍼를 입었습니다. 제 점퍼를요? 그 점퍼 안주머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지갑, 신분증, 그리고 반쪽 목걸이. 또다시 굉음이 울렸습니다. 천장이 더 무너졌어요. 돌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상민이를 밀쳤어요. 위험해.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것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 후에 기억은 끊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 하지만 나중에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있었습니다. 칠레의 작은 병원이었죠.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 거의 죽어 있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거든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의사가 제 옷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지갑도. 제가 입고 있던 점퍼를 상민이에게 줬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었어요. 박민우 씨가 사망했다고 했죠. 제 점퍼를 입고 있던 상민이가 잔해 속에서 발견됐대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로. 신분증과 목걸이가 제 것이었으니까 모두들 그 시신이 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박민우가 누군지 몰랐죠. 그냥 어떤 불쌍한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세가 됐어요. 기억 없는 남자. 칠레에서 새 삶을 시작한 남자. 17년 동안 저는 박민우라는 이름을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공항 바닥이 보였죠.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 있었습니다. 구급대 불렀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였어요. 전부 다. 저는 박민우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남자. 성북동 반지하에서 아내와 살던 남자. 13살 아들 연우랑 농구하던 아빠. 이지영, 지영이, 내 아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17년간 잊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지영이의 웃음소리, 연우의 목소리, 칠레로 떠나던 날 밤 목걸이를 건네주던 순간, 연우가 아빠 꼭 돌아와. 약속해 하던 목소리. 영원히 함께야, 지영아. 금방 돌아올게. 거짓말이 됐습니다. 17년이나 걸렸어요. 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물러났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출국장을 뛰쳐나왔습니다. 탑승권을 버렸어요. 칠레행 비행기 따위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지영이가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17년 전 주소는 성북동이었는데 지금도 거기 살까? 성북동이요. 일단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이 멀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17년이나 걸렸어. 기다려. 내가 지금 간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있었어요. 몇 시지?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죠.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지영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민우 씨 목소리. 나야. 나 민우야.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호세 사장이. 아니, 민우 씨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코트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죠. 한참을 헤맨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지영아, 나야. 나 기억났어. 전부 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아까 잠들면서 꿈을 꿨는데 아직 깨지 않은 건가? 어떻게? 비행기 타셨잖아요. 칠레로 가셨잖아요. 못 탔어. 공항에서 넘어졌는데 그때 기억이 돌아왔어. 전부 다. 너한테 목걸이 줬던 것도, 연우 안고 농구 가르쳐 주던 것도, 칠레 광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17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난 죽은 줄 알았어. 내가 나인지도 몰랐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17년간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민우 씨, 민우 씨.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도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나야. 박민우야. 당신 남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구멍 뚫렸던 것이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7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어요. 일주일 후 연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민우 씨와 함께. 엄마. 연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신부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죠. 밝은 표정이었어요. 신혼여행이 즐거웠나 봅니다. 그러다 연우의 시선이 제 옆에 멈췄습니다. 민우 씨를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연우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3살까지 함께 살았으니까요. 아, 아빠.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연우야. 민우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야. 아빠야. 돌아왔어.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빠. 아빠라고요? 진짜 아빠예요? 17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장례식도 치렀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기억을 잃어서 17년 동안 칠레에서 살았어. 엊그제 기억이 돌아왔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우가 민우 씨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17년 전 기억 속 아버지와 지금 눈앞의 남자를 비교하는 것 같았죠. 아빠, 진짜 아빠야. 연우가 민우 씨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30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빠, 나 기다렸어. 17년 동안 기다렸어. 아빠가 돌아온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민우 씨도 아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연우야. 아빠가 늦었어. 많이 늦었어. 공항 한복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옆에 서서 울었습니다.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신분을 회복했어요. 이강인 대표가 많이 도와줬죠. 법적 절차가 복잡했지만 결국 박민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칠레에서 쌓은 사업 기반도 정리했어요. 현지 파트너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한국에 새 둥지를 틀었죠. 연우와 민우 씨는 함께 새로운 건설사를 세웠습니다. 민우건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현장 경험과 아들의 젊은 열정이 만났죠. 이강인 대표도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민우건설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지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햇살이 밝은 오후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이 열렸죠. 저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민우 씨와 연우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 17년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첫 작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중학생이었죠. 아버지와 농구하던 기억, 야구장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올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17년 만에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연우가 민우 씨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17년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에요. 좋은 집을 짓는 게 꿈이셨죠. 그 꿈을 이제 저와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민우 씨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7년간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찾아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덕분에 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관중석에 있는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17년을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으며 웃었어요. 민우 씨도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꿈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우리 셋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우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쪽 목걸이였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두고 갔던 그 목걸이.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당연하지. 버릴 수 없잖아. 저도 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췄어요. 딱 소리와 함께 영원이라는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영원히 함께야, 지영아. 영원히 함께야, 민우 씨.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도 우리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앞으로 쭉 함께해요. 우리 가족. 노을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17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행복했어요.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